퇴역 함장 최도현이 평범한 횟집을 운영하며 살아가던 어느 저녁. 도현아, 민석이 있는 함정에서 심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더라.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순간 민석이가 선임한테 모욕당하고 군화로 얼굴까지 맞았대. 20년 전 지키지 못한 후배의 얼굴이 스쳐가며 주먹을 꽉 쥐는 도현. 어두운 사무실. 도현이 서소령 앞에 선다. 내 아들 건드린 놈들 다 책임지게 하겠소. 서소령은 냉소를 머금으며 권총 손잡이를 잡는다. 여긴 강한 놈이 법이야, 함장. 도현의 얼굴이 얼어붙으며 숨이 가빠진다. 법! 그 법을 내가 어긴 거다. 긴장감이 방을 가득 채운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불꽃처럼 맞붙는다. 도현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소래포구의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입니다. 최도현은 어김없이 낚싯대를 챙겨 방파제로 향했습니다. 퇴역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몸에 밴 해군의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규칙적인 기상,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는 깊은 눈빛까지 말이죠. 오늘도 고기가 잘 잡혔으면 좋겠는데. 도현은 미끼를 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대한민국 해군에서 함장으로 복무하며 바다의 늑대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어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바다를 읽는 특별한 능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리듬을 타며 해안가를 때리고 갈매기들이 먹잇감을 찾아 바다 위를 선회합니다. 도현은 낚싯줄을 던지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가 폐 깊숙이 스며들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새벽부터 낚시 나가셨구나. 인근 상인들은 도현의 성실함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바다로 나가는 그의 모습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사실 도현에게 낚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대화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8시쯤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간단한 아침을 먹고 횟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바다 횟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그의 가게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했습니다. 신선한 회와 푸짐한 반찬,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장의 따뜻한 인품 때문이었습니다. 도현 씨, 오늘도 일찍 문 여시네요. 단골 손님 하나가 들어서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광어가 참 싱싱하게 들어왔어요. 도현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들 민석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해군에 입대한 민석은 아버지를 따라 바다를 지키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함정 타고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입대 전 민석이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지자 도현은 잠시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두에서는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해변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민석아, 군생활 잘하고 있겠지? 도현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군에서 단단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바다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현은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낚시가 아니라 그냥 바다를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파도가 부드럽게 해안을 어루만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조용하던 부두 갈매기 울음소리 속에 바다는 오늘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도현이 횟집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8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오랜 전우였던 박준식 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고 숨을 헐떡이며 서둘러 온 듯 했습니다. 준 씨가 무슨 일이야? 이렇게 급하게? 도현은 박준희를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복무했던 전우의 얼굴에 심각함이 역력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박준희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민석이 있는 함정에서 심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손에서 소주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혹행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박준희는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민석이가 선임한테 모욕당하고 군화로 얼굴까지 맞았대. 그런데 치료도 제대로 안 받고 있다더라.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민석이를 그렇게 했어? 박준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훈이라는 병장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더라. 함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심각해.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는 20년 전의 한 사건이 스쳐갔습니다. 당시 함장이었던 그가 지키지 못했던 후배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젊은 수병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후회와 자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때 막지 못해서.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박준희는 그의 마음을 읽었는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도연아, 그때 일은 내 잘못이 아니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내 아들이야. 그냥 둘 수는 없잖아. 도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마음을 진정시켜주던 그 소리가 오늘은 오히려 분노를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가 지금 어떤 상태야? 직접 만날 수 있어? 그게 외부인 면회는 제한되어 있대. 특히 가족들은 더더욱. 박준희의 말에 도연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아버지가 만날 수도 없다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박준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이상훈 병장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을 수도 있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도현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군 생활 20년 동안 이런 사건들을 수없이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준 씨가 정확한 정보를 더 알아봐 줄 수 있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몇 명한테 연락해뒀어. 내일까지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현은 과거의 후회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을 지켜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굳게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박준희가 떠난 후 도연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소리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도연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낚시를 나가려던 계획을 접고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해군 예복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꿔 바람막이와 청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공식적인 방문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방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포 해군기지까지는 차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기지 입구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경비병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 목적을 물었습니다. 아들 면회 왔습니다. 최민석 수병이요. 경비병은 잠시 확인 작업을 한 후 임시 출입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면회실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면회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함정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함장으로 근무했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이 함정들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 곳으로만 보였습니다. 드디어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본 아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군복은 깔끔하게 입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왜 오셨어요? 오지 마시라고 했는데.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아들의 상처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석아, 누가 너를 이렇게 했니? 아버지한테 다 말해봐. 민석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는 말하기 어려워요. 그냥 괜찮다고 해주세요. 하지만 도현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내 얼굴을 봐라. 이게 괜찮아 보이니? 그때 면회실 뒤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이 돌아보니 군복을 입은 한 병장이 다른 수병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상훈 병장이었습니다. 뻔뻔하게 웃으며 민석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본능적으로 일어서서 이상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민석이 선임이냐? 이상훈은 도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퇴역 함장이 뭐라고요? 여긴 제 구역입니다. 민석이는 제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투에서 도현은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임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훈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도전적이었습니다. 관리? 도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군화로 얼굴을 때리는 것이 관리인가? 이상훈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훈련 중에 일어난 실수입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의 태도에서 도현은 확신했습니다. 이 뒤에는 분명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것을. 민석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도현은 이상훈과의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기지 내부에 더 큰 부패가 얽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민석이 돌아가자 도현은 기지 밖에서 한동안 서성였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후회를 되풀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도현은 차 안에서 박준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식아,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야. 더 깊이 파봐야겠어. 박준식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정보참모 김영길한테 연락해 볼게. 그 사람이라면 뭔가 알 수도 있어. 기지를 떠나는 길에 도현은 백미러로 자신을 따라오는 차량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뭔가 큰 일에 휘말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곧바로 박준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식아, 김영길 참모님과 언제 만날 수 있어? 박준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내일 저녁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도현아, 조심해야 해. 이 일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도 있어. 다음 날 저녁 도현은 인천 차이나타운의 한 조용한 중국집에서 김영길 정보참모를 만났습니다. 김 참모는 도현보다 5년 후배였지만 정보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조용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 이번 일 정말 심각합니다. 김 참모는 주변을 살핀 후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자료들을 보시면 상황을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현이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함정 내부 감시 카메라 영상을 출력한 것이었습니다. 민석이 복도에서 이상훈 병장에게 군화로 얼굴을 맞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후임들이 함정 갑판에서 혹독한 얼차려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수병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김 참모가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자 도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부두에서 이상훈 병장이 함정에서 연료를 빼내어 민간 트럭에 옮기는 장면이었습니다.
명백한 군용품 절도 행위였습니다. 이놈들이 가혹행위만 한 게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상훈 병장은 함정의 연료와 각종 물자들을 빼돌려서 외부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임들을 협박해서 입을 막고 있었고요. 김참모의 설명에 도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민석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더욱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석 수병이 신고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김참모는 마지막 문서를 보여주며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이 뒤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서에는 이상훈 병장과 함정장 서태준 소령의 통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료 판매 수익을 나눠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함정장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네, 서태준 소령이 이 모든 일의 배후입니다. 이상훈 병장은 그냥 앞잡이일 뿐이에요. 연료 절도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이 서소령에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참모의 말에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민석이가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는 뜻이군요. 더 큰 문제는 서소령의 뒤에도 누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큰 규모의 절도가 함정장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김참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이 일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도현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아들이 맞는 장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부패한 군인들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이 자료들로 군사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긴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특히 서소령이 직접 연루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정황 증거에 불과해서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요. 김참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참모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눌러야 합니다. 이들이 연료를 빼돌리는 순간을 확실한 증거로 잡아야 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이상훈 병장은 매주 금요일 밤에 연료를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기회일 것 같아요. 김참모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3일 후입니다.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참모는 계속 경고했습니다. 형님, 정말 조심하세요.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민석이한테까지 위험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설 수 없어요. 20년 전의 후회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김참모와의 만남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밤의 작전을 기다리기 전에 직접 서태준 소령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협상을 시도해 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목포 해군기지 함정장실에 도착한 도연을 서태준 소령은 차갑게 맞았습니다. 최도현 전 함장님이시군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짐작이 갑니다만 굳이 시간을 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서소령의 태도는 처음부터 적대적이었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건드린 놈들 다 책임지게 하십시오. 가혹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소령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혹행위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저 정당한 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사소한 실수일 뿐이죠. 사소한 실수?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아들 얼굴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서소령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함정 생활이 어떤 건지 잘 아시잖아요. 다들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도연은 더 직접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연료절도건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서소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다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시는 건 아니겠죠? 근거가 있습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소령은 잠시 도연을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함장님, 아직도 군이 정의롭다고 믿으십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선 강한 놈이 법입니다.
그 말에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역 함정장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소령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군인의 기본 정신을 잊으신 건 아니겠죠? 서소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신? 그런 걸로 배가 부르나요? 저도 가족이 있고 생활이 있습니다. 이 정도 부수입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의 뻔뻔함에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 아들은 왜 괴롭히는 겁니까? 도연의 질문에 서소령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입이 무거워야 하는데 민석이 그 녀석이 너무 정의감이 강해서 문제예요. 조용히 있으면 될 텐데 괜히 나서려고 하니까요. 도현은 아들이 왜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는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민석이 이들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폭력을 쓰는 겁니까? 폭력이라니요. 그냥 교육일 뿐입니다. 서소령의 말에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이라고요? 군화로 얼굴을 때리는 게 교육입니까? 서소령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이죠. 면담을 마치고 나온 도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부패한 인간들이 군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해군이 이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도연은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전설이니 뭐니 이제 곧 바닷속에 가라앉을 거요. 더 이상 참견하지 마십시오. 협박 문자였습니다. 도연은 이것이 서소령 일당의 소행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협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준식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아, 큰일 났어. 민석이가 의무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대.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이야. 도연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민석이가? 박준식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더라. 지금 목포중앙병원으로 가고 있어. 도연은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혹시 자신이 서소령을 찾아간 것 때문에 민석이 더 큰 피해를 당한 건 아닌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석은 아직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외상은 없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응급실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했고 적들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수단을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민석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병원에 도착한 지 3시간 후였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침대 옆에서 밤새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눈을 뜨자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석아, 괜찮니? 아빠가 여기 있어. 민석은 초점 없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그 모습을 본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강인하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약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도현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훈 병장이 하는 일들을 신고하려고 했더니. 민석의 말을 들으며 도현은 아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정행위를 목격하고도 정의를 위해 나서려 했던 것입니다. 민석아,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아빠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신고하려다가 들켜서. 그 후로 더 심해졌어요. 어제는 이상훈 병장이 저를 창고에 가두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민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의 마음속에서 20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함장으로 있을 때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후배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자신이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던 그 젊은 수병의 얼굴이 민석과 겹쳐졌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저도 그때 그 선배처럼. 민석의 말에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석이 20년 전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 그 일을 어떻게 아니? 부대 선배들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때 많이 괴로워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더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민석은 자신의 약함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민석아, 그때 일은 아빠의 잘못이었어. 내가 그 후배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달라. 이번엔 아빠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민석의 상태를 점검한 후 말했습니다. 며칠 더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탈진 상태입니다. 도연은 의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민석이 다시 잠들자 도연은 병원 밖으로 나와 박준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식아, 이제 정말 마지막 수단을 써야겠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박준식은 도연의 목소리에서 결연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도연아,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작전명 청해의 그림자. 시작하자. 박준식은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과거 그들이 함께 복무할 때 사용했던 비밀 작전 코드명이었습니다. 도현은 저녁 후 처음으로 옛 부대 동기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진수야? 나 도현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 도움이 필요해. 하나씩 연락을 받은 옛 전우들은 모두 기꺼이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김영길 정보참모도 합류했고 전직 해병대 특수부대원이었던 이철민도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모두 도현의 인품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도현은 이들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요일 밤 이상훈 병장이 연료를 빼돌리는 현장을 확실한 증거로 잡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동시에 서태준 소령의 배후에 있는 더 큰 세력까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 여부가 민석이의 미래를 결정할 거야. 도현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지키지 못한 그 후배를 위해서라도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병원으로 돌아온 도현은 잠들어 있는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평화로운 잠든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석아, 아빠가 이번엔 정말로 너를 지켜낼게. 그리고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줄게. 밤이 깊어가면서 도현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 단 이틀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목포 해군기지 주변의 어둠 속에서 도현과 옛 전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길 정보참모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이상훈 병장은 매주 이 시간에 연료를 빼돌렸습니다. 도현은 쌍안경으로 부두를 관찰하며 동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철민이는 드론 준비하고 준식이는 군사경찰서와 연락 대기해. 영길이는 통신감청 계속해. 모든 팀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했습니다. 이철민은 소형 드론을 띄워 부두 전체를 감시했고 박준식은 군사경찰과의 한 라인을 유지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부두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상훈 병장이 다른 2명의 수병과 함께 함정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무전기로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목표 확인. 녹화 시작해. 이철민의 드론이 조용히 그들을 따라가며 모든 장면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훈 병장 일행은 함정의 연료 저장고에서 대형 용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군용 연료를 민간 트럭으로 옮기는 장면이 드론 카메라에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확실한 증거다. 도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태준 소령이 직접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트럭 운전사와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김영길이 확대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현금 봉투였습니다. 이제 서소령의 직접적인 연루도 증명됐어. 도현은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훈 병장이 갑자기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들켰나?
도현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길이 군사경찰에 신호를 보냈고 박준식은 확보한 영상 자료를 즉시 전송했습니다. 도현은 은밀하게 이상훈 병장에게 접근했습니다. 20년간의 군 경험으로 익힌 은밀 기동술을 발휘해 들키지 않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상훈 병장이 마지막 연료통을 트럭에 싣는 순간 도현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훈 병장, 활동 중단하고 따라와. 도현의 차가운 목소리에 이상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하지만 곧 도현을 알아보고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최 함장? 도현은 이상훈을 바다 쪽으로 몰았습니다. 내 놈 함정은 후임 괴롭히는 놀이터가 아니다. 그리고 국가 재산을 훔치는 곳은 더더욱 아니야. 이상훈은 변명을 늘어놨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서태준 소령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도현, 당신이 여기서 뭐라는 거요? 서소령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소령님. 서소령은 권총을 도현에게 겨누며 말했습니다. 정해? 웃기는 소리 마세요. 당신 같은 꼰대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인 거예요.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사경찰의 차량들이 부두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김영길이 보낸 신호가 제때 도착한 것입니다. 서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도현은 서소령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됐고 군사경찰도 오고 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십시오. 서소령은 당황한 채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군사경찰들이 부두에 도착하자 상황은 일사천리로 정리됐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과 현장에서 확보한 물증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태준 소령과 이상훈 병장, 그리고 연루된 다른 인원들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도현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소령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바다는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서소령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도현과 동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전의 아픈 기억을 딛고 이번엔 제대로 정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민석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이 이제 안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면서 도현은 마음 한편이 후련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후 전국 뉴스에서 해군 함정 내 가혹행위와 군용품 절도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서태준 소령과 이상훈 병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모두 군사재판에 회부됐고 해군 본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석은 의병 제대 처리를 받고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군에 대한 실망감과 상처로 힘들어했지만 도현의 따뜻한 보살핌과 바다의 치유력 덕분에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횟집 일을 도와드릴게요. 바다가 저를 다시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인천 소래포구의 바다 횟집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운영하는 훈훈한 가족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에게서 요리법을 배우며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두 사람의 따뜻한 호흡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민석이가 많이 밝아졌네요. 처음 올 때는 얼마나 힘들어 보였는데. 단골 손님 하나가 말했습니다. 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약이죠.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더 큰 약이고요. 민석도 수줍게 웃으며 서빙을 계속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방파제로 낚시를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도현 혼자가 아니라 민석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갈매기들이 평화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민석이 낚싯줄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도현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서로 지켜주는 게 가족이잖아.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도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아니다. 양심을 잃은 인간이지. 그 말을 들은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건 자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네요. 도현은 아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견스러웠습니다. 박준식과 김영길, 이철민 등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들도 가끔 횟집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도현아, 내 덕분에 해군이 조금이나마 깨끗해진 것 같아. 박준식의 말에 도현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 결과지.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횟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석과 함께 가혹행위를 당했던 다른 수병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모두 의병 제대를 받고 사회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형님, 저희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민석은 후배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꿈을 찾아가요. 이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현은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사건 이후 해군에서는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익명신고 시스템, 정기적인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인권 교육이 강화됐습니다. 도현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민석의 말에 도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후배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겪지 않게 됐어요. 내가 처음에 용기를 내서 신고하려 했던 것부터 시작된 일이야. 아빠는 그저 널 도왔을 뿐이야.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자 바다는 더욱 깊고 푸른 빛을 띠었습니다. 도현과 민석은 여전히 매일 새벽 낚시를 나가고 함께 횟집을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부두에서 민석이 도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현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부두 위로 다시 갈매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것입니다. 도현은 20년 전의 후회를 털어내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늑대였던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파도를 헤쳐나간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